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방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군요. 그렇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이제 넉 달 만에 크게 낮췄는데요. 성장률 왜 이렇게 많이 내렸느냐? 그 원인은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진원지인 중국 경제 영향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2.4%로 무려 0.5%포인트 낮췄고요. 특히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경우에는 5.7%에서 4.9%로 무려 0.8%포인트 낮춰서 올해 중국 경제는 5% 성장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한국과 일본, 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이 금리 인하를 권고를 했고요. 또 공공부문의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판매도 급감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지난달 내수 판매 시장에서 8만 1,700여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21% 급감했는데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월간 국내 판매량이 9만 대를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대차가 지난달 13% 넘게 판매가 부진했고요. 르노 삼성, 쌍용차, 기아차 적게는 5%, 많게는 40%가량 차량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신차 개별 소비세를 70% 깎아주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썼던 카드입니다. 이미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건데요. 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쓴 카드를 또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계도 사실은 지금 매우 힘든데요. 어쨌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공이 그런데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1위 업체인 제주항공이 업계 5위인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 MOU, 12월에 이제 MOU를 작성한 지 양해각서를 맺은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그동안 제주항공은 두 차례나 계약 체결을 연기했습니다. 인수 포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죠. 그렇죠. 결국은 양측은 당초 제시했던 인수 금액에서 150억 원 깎아주는 선에서 약 545억 원에 이스타나 항공집은 51.17%를 사들인 계약을 몇 개로 결의를 한 건데요. 이로써 이 항공업계 최초 인수합병이 성사가 된 것이고 이 인수로 인해서 제주항공은 창립 15년 만에 빅3 항공사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승자의 저주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내 항공사가 9곳이 넘어 이 저가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과 코로나 사태까지 이제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도 지난해 32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인수금액 150억 원을 깎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버틸지가 관건인데요. 한편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한 HTC 현대산업개발도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수금액 2조 5천억 원 가격 제협상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승자의 저주로 인해서 인수를 포기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승자의 저주.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리고요. 오늘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그 전 노선에서 출국 전에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미국행, 한국을 출발하는 미국행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 출국하기 전에 발열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행 노선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 검사를 오늘부터 국내 모든 항공사, 미국 국적 항공사까지 확대 시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발 미국 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게 되고 탑승구에서 37.5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이 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행 노선에서 이 출국 전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의 항공이동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항공사별로 중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상대 국가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뒤끝이 좀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겠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번만 반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현석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제가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나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얼굴이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 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시간 말씀드렸는데 얘기해도 되나? 안 되겠지? 어쨌든. 해보세요. 빨리 해봐야죠. 어쨌든 깜짝 놀랄 얘기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재앙입니다. 하나큰 재앙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음성인가 뭐라고 하는가는 음성도 잘 몰라요. 내년 10월달 되면은 제가 독감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독감 이런 거 걸리면은 사람들을 만나 접촉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어제 기자회견 중 일부였는데요. 우리는 모두 서민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 마지막에 제가 들은 얘기네요. 자, 어제 기자회견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되게 웃기게 봤는데. 왜요? 왜냐면 네. 이거 뭐 신천지 교인들 들으면 되게 신천지 기분 나쁠 지금 것 같은데요. 그냥 네. 이거 아니라 다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은.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기성 종교에서 뭐 이단 무슨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쪽에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어찌든 하나의 교단이잖아요. 그 교단의 교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단의 교주라고 하면 뭔가 이제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그 포스와 카리스마와 뭐 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 자체가 논리가 있고 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우리가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 무슨 뭐 콜레라 코로나냐 뭐 음성이 뭔데 뭐 이걸 보면 뭔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르다. 카리스마가 없어서. 아까 저는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이거요? 어쨌든 네. 그 종교가 예를 들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큰 절의 주지 스님이나 큰 성당 우리 이제 천주교 추기경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엄청나게 권위가 있고 논리적이고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네, 이제 네. 큰 절의 주지 스님 같은 경우. 근데 저기도 일정은 어쨌든 종교잖아요. 뭐 네. 기성 기독교에서는 뭐 이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신도도 많고 근데 거기에 교주라고 보기에는 좀 신천지 교도분들이 기분 나빠서 전화할 것 같은데 전화를 오늘 꺼내시는 게 아니 내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렇다는데. 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김현석 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밖으로는 재림 예수 그리고 네. 이제 영생 불사 뭐 이게 그 절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근데 뭐 이제 그렇다고 보기에는 했죠. 예. 사실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나이에 비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의 나이에 비한다면 상당히 정정하지만 네, 되게 건강하게 지금 보이던데요. 본인이 얘기했던 영생불사하신 분이고 재림예수라고 했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너희들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뭐 그러니까 잘못을 따지지 말자. 그렇죠. 라는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정부의 뭐 뜻에 따르겠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뭐 본인의 재산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해결에 한다든가 신천지가 갖고 있는 뭐 지금 뭐 1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뭐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런 어떤 일부를 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어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듯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센터나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어떤 예배 보는 곳을 일본 신천지 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공간으로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네. 뭐 그런 어떤 대안적인 어떤 모습들이 전혀 없이 그냥 호통치고 그리고 잘못은 따질 때가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뭐 상당히 많이 실망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긴 했어요. 네, 내용 자체. 알맹이가 너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천지 모르죠. 저희가 어떻게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저 신천지 연구하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며칠 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 말씀하시길 본인이 연구하고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신천지의 진짜 실수가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다. 거기 뭐 12개 배우가 지파가 있다. 12개 지파라고 지파.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무슨 파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 중세 시대로 말하면 권위를 가지고 황제가 아니고 각 그 지파의 지파장들이 거의 봉건 연구처럼 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완전 컨트롤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가 있은 이후에 제가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신천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또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걸 봤을 때 만약 그게 이제 맞다면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진짜 그렇게 뭐 각각의 봉건 영주들이 있다고 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나와서 뭐 협조 이런 얘기 한들 얼마나 실제 신도들한테 다가갈까라는 와닿을까라는 거 네. 그런 거는 사실 좀 그렇고 저는 그래서 조금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네.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했어요. 이만희 총회장의 인터뷰를 하면서 야 신도들 다 나와서 조사 받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국 우리는 마녀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받을게요. 라는 권위 있는 얘기가 딱 나가면 신도들이 우리 총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다 가서 숨어있지 말고 나 받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게 사실 선순환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어제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제 예상대로 흘러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자회견 자체가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신천지 교인들에 그렇죠. 대해서 메시지가 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면 얘기하죠. 신천지 교인들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만희 총회장이 나타나지 않고 행적이 묘연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망설부터 해갖고 예를 들면 코로나가 걸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이게 일종의 그 튼튼한 어떤 그런 신뢰가 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신도들한테 나 이렇게 건재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말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좀 말도 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코치를 해주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실제 장악했다기보다는 상징적 존재를 조금씩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여자분은 누굴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있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신천지 교단의 내부의 일이나 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굉장히 큰 단체, 이제 본인들에게 똘똘 뭉쳐있는 그 단체의 장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장을 모시는 그 단체 구성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얘기 하나를 지금 들으려고 할 거거든요. 오더를 받으려고 할 거고. 네. 그런데 본인들도 기대했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천지 교도들 중에서 이만희 총회장이랑 직접 만나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네. 우리 교단의 뭐 총회장? 네, 총회장이죠 공식. 네, 총회장이 총회장이라고 나와가지고 하죠. 뭐라 뭐 얘기를 할 테니 나는 거기에 따라야지 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나와서 하는 얘기나 그런 모습들이 본인들이 아마 기대했던 상과는 좀 다른 상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신천지 교회에서 뭐 내부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뭐 권위가 떨어지고 뭐 아까 제가 주소 들은 대로 12개 지파가 뭐 본건 연주고 뭐 그거는 본인들끼리 일이니까 저희들이 상관할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중요한 건 네. 그 총회장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신도들이 이제 지금 뭐 다 완벽하게 파악은 안 되는 거다. 뭐 숨어있는 신도들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신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방역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그거지. 네. 내부적인 일들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네. 그런 선순환이 될까라는 약간의 그런 걱정들? 걱정이 있군요. 지금 그 문자 주신 분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7989 쓰시는 분께서요. 시청자와 게스트님 예수 재림의 의미를 잘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만희는 절대 아니지만 예수 재림자라 해도 현세에 살면 독감 주사도 맞고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그 다음에 8255 쓰시는 분께서는 팔순 노인이 짧은 팔 셔츠를 입으신 걸 보면 추위를 안 타시나 봅니다. 이런 얘기도 열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6635 쓰시는 분께서 어제 신천지 교주가 보여준 언행은 자기 변명이고요. 미안한 게 아니라 미안한 척 하는 것 같던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신천지 교주 혹은 총회장 이분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에 뭐 어제 계속 실검 1위였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진짜든 가짜든 그 시계를 차고 난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의도가 뭘까요? 뭐 저한테 물어봐요. 곤란하다. 아니, 두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장본 보면서 속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아니 저 시계도 말대 하필이면 저걸 차고 나왔대.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나왔겠지. 그렇게 된다면. 왜 하필이면. 뭐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시계를 차고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28일 날 일제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이 바뀐 게. 네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런 그 이만희 씨를 고발했어요. 고발했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을 이제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신천지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그렇죠. 만들었다. 당명을 만들었다. 줬다라고 해서 이제 유포했다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네. 3월 2일 어제 그러니까 기자회견 있기 어제 아침에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네. 그동안 이제 많은 정치권에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미래통합당에서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오전에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처음으로 신천지가 빨리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미래통합당 내에서의 신천지에 대한 입장이 많이 이제 뭔가 정리가 돼서 황교안 대표가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걸 보면 네, 언급한 걸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따지면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만희 총회장이 그렇죠. 이만희 총회장이 누구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요?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에 대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연관이 있고 너희들하고 이제 크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나 혼자 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상하게 야권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28일부터 바뀌는 순간에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고 결국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네. 야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야권에 주는 메시지다. 그렇죠. 너희들도 오. 똑같이 이렇게 신천지 책임론이나 신천지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보조를 하게 된다라면 내가 알고 있을 수 있는 이게 저는 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호, 시그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근데 들더라고요. 그건 매우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김현석 평론가님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 난 신천지의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네. 충분히 뭐 그런 역대 그런 정치권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뭐 관계를 맺은 이것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구원파도, 유병헌 구원파도 옛날에 그 김기춘 실장을 위협했잖아요. 프레임카드 가지고. 네. 그 당시에 우리 네. 이렇게 건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뭐 이게 실제로는 뭐 대단한 게 없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단 종교인 신천지가 네. 자기가 살기 위한 네. 뭔가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만희 총회장이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에 포섭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그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계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안 만나봐도 모르겠는데 고향이 청도죠. 아마 그죠. 그 청도죠. 네. 청도 TK죠. TK잖아요. 그쵸. 본인의 네. 고향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하겠죠 뭐. 그래서 찬 거 아닐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 왜냐면 왜냐면 그렇게 아주 유치하게 메시지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뭐 고향이 청도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호남을 베이스라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덴터도 이 라인보다는 네. 박근혜, 이명박 요 라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 성향으로 고향이 그쪽이니까. 뭐 그래서 네. 그냥 박 전 대통령 시계 찾지 않았을까 그냥 그 생각 해봤고 네.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은 저는 어디서 읽었냐면 그 토요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기사가 토요일자 기사 나왔을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포섭하려고 그랬을 정도면 현 여권, 현 야권 다 가릴 것 없이. 포섭의 길을 왜냐하면 모든 단체가 로비를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왜냐하면 정치 자금에는 여야 다 약하니까.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신도 그렇죠. 표가 많으니까 표 약하니까. 24만 명.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본사는 TK가 맞을 거예요. 청도가 고향이. 그런데 청도, 과천. 신도수로 말하면 뭐 광주 지파가 또 제일 많거든요. 아, 네. 그래요? 아니 그럴 그렇죠. 거예요. 예. 광주가 좀 많죠. 제일 많아요. 그거 보면 표와 돈이란 걸 생각하면 여야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만 포섭하려고 그랬겠어요? 다른 현 여권의 유력 현 야권의 유력 다 문어발처럼 힘을 미쳤을 건데 저는 정치권에 대한 그 메시지를 어디서 읽었냐면 네. 일요일 날인가 보다. 아침에 호소문 나왔죠. 네. 맨날 김모어란 대변인이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 처음으로 호소문 나왔잖아요. 네. 그 호소문에 전 제일 주의 깊게 봤던 게 첫 문장. 내용은 그냥 뻔한 내용이에요. 마녀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열심히 방역 받을 거예요. 뭐 이 얘기인데 모든 호소문에 보면은 대부분 누구에게라는 수신인을 대부분은 어디다 합니까? 원래 국민들에게요. 국민 여러분, 저희에 네. 대한 마녀상을 멈춰주세요. 저희 열심히 똑같은 국민입니다. 저희 방역 잘 검사 받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수신인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국민에게 국민의 하든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민에게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에게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을 우리 살려주세요. 네, 네. 이게 맞을 건데 그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즉 정치 지도자고 이거 뭐지? 오, 날카로우시네.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여야 정치인들에게 가는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그런 약간 이게 무슨 약간 비컷 뉴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 황색 언론일 수도 비컨일 있는데 것 같긴 한데 최 미사님께서 김태현 그런 생각이 변호사님 오늘은 들더라니까. 준비 많이 하고 오셨네요. 이런 거. 원래 많이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딨다고? 김현석 평론가님은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었어요. 날카로우십니다. 그런 그럴 수 메시지. 있겠네요. 근데 자 그러면 질문 여기서 저의 상식적인 질문.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신천지 최근 나온 거 보면 과천시장 선거에 뭐 개입하려고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신천지의 그 고향을 그러니까 그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은 청도일지 몰라도, 청도지만 예. 실제 신천지라는 종교의 일종의 발원지라고 볼 수 있는 데는 과천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성전 내막 본고가 과천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종교 자체의 뿌리가 과천에서 시작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정치권과의 이런 연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본인을 과시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이런 힘 있고 뭔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자기 과시가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전을 짓거나 뭔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뭔가 이제 좀 더 늘리려면 그러니까 뭔가 이 교세를 늘리려면 뭐 공간도 필요하고 뭔가 새롭게 뭐 더 증축도 필요하고 이런 인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인 인맥이나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제가 신천지의 총회장이라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을 로비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교세가 커졌어요. 교단 신도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보호막을 치고 싶을 거예요. 네. 뭔가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를 좀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야 정통 이 기독교와의 어떤 이걸 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맞설 수 있는 게 생길 거라고 볼 거라거든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정치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은 항상 돈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네. 돈과 조직에 그러면 취약하죠. 돈이 그쪽으로 갔을 돈과 거라는 이 거예요? 종교단체의 돈은 네. 세금계에서 끄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잖아요. 네. 티도 안 날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신도들이 있으니까 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 신도들은 총회장의 말 한마디에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신도들이에요. 네. 돈과 표. 이거 정치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언론계에도 저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기사 잘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언론에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썩 우호적인 기사가 나온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언론도 아니, 만들었죠. 그건 저는 안 찾아봐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천지 같은 큰 그런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주라면 네. 그렇게 했을 그러니까 거다. 내가 이만이라면 이런 예. 얘기군요. 예. 그리고 그게 아주 비상식적인 게 아니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뚫린 여야 정치인들이 현역이 있는지 제가 좀 모르겠으나 떨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지금 7507님께서요. 대단한 추리입니다. 형사반장님 같은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그죠? 얘기 아, 보내셨고 제 얘기는 다 공감이 돼요. 7260 쓰시는 분은 애청자분들 헷갈리지 않게 팩트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팩트는 제 기자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팩트 플러스 오피니언.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피니언. 자, 오피니언 안 할 거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자들 아니니까 네,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얘기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신천지에서 사실은 원래 김남희 씨라는 2인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실제 법률상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부인으로 있었다는 건데 이분이 갑자기 2017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총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재산 다툼도 있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김남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네, 주장은 정확히 뭐였죠? 본인이 네. 그 강남의 센터장으로 있을 때 네. 본인이 이제 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만희 씨가 접근을 해서 매번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돈을 요구했다. 네. 그때마다 이제 어찌됐든 그 당시 총회장이었고 본인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혼 관계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주 거창한 결혼식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실제 신천지의 가장 큰 행사에서 마지막 피날레에 두 사람이 부부로 등장하는 왕과 왕비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세레모니까지 하게 되죠. 그 후로는 사실상의 신천지 안에서는 네. 이렇게 2인자 그러니까 부인이자 2인자로 인정받게 되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신천지 안에서의 집화 간의 어떤 차기 구도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화장들과의 어떤 뭔가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김남희 씨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2인자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만희 씨는 김남희 씨 주장이에요. 김남희 주장인데 계속해서 이만희 씨는 이렇게 김남희 씨한테 돈을 달라.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아주 적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뭐 천억대를 막 달라고. 뭐 어디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네. 신전을 져야 된다. 뭐 네. 어디 신천지와 관련된 쉼터를 져야 된다. 네. 그러면서 돈을 계속 요구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갈등 상황에서 이제 김남희 씨가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이런 신뢰로 따라다녔는데 네. 실제 이만희 씨랑 같이 살고 실제 이만희 씨랑 직접 지내면서 이만희 씨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영생불사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은 실제 본인이 얘기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얘기가 너무 다른 사람이다 네. 라고 해서 나와서 이 실체를 폭로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잃었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민형사상으로 법률적으로 지금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김한석 솔직히 변호사님? 말씀은 전 잘 모르고 관심 없어요. 왜냐면 김남희 씨 주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건 뭐 이만희, 김남희 뭐 두 사람의 개인 다툼이지. 네. 이거 코로나19 방역과는 전혀 관련이 상관이 없는 없는 문제니까 거니까. 저는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래통합당에서 여권이 코로나19 확산 사태 모든 책임을 신천지로 떠넘기려 한다 이러면서 이제 강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왜 신천지를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이낙연 총리가 전 총리가 왜 그런 얘기도 하고 야권의 지도자들이 뭐 신천지를 비호한다고 그랬나? 신천지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어떤 워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총선이 다가오긴 다가왔구나. 이낙연 전 총리의 품성과 성품과 평소의 스타일로는 총리직에 있었으면 저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건데 아마 지금 총선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구나. 본인도 공동선대위원장이 총선용 발언들을 쏟아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뭐 총리님이면 당연히 그런 말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원래 네, 스타일 자체가 네. 그렇게 강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스타일 자체가 강한 얘기를 했다. 스타일 네.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 좀 그 근거 없이 던지는 그런 네,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왜 이렇게 신천지를 네. 뭐 옹호하냐, 처음에는 사실은 강하게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 특정 얘기는 종교라만 얘기는 했죠. 이른데 안 생각을 말했잖아요. 해보세요. 네.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걸 보자고요. 황교안 대표 정통 기독교 신자입니다. 오히려 너무 그 기독교 쪽에 홀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정통 기독교의 장로인가 아마 그랬고요. 어느 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보면요. 신천지가요. 이건 이단보다 더 나간 무슨 종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특정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 개인 그렇게 말하지. 황교안 쪽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신천지 뭐 온갖 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본인은 정통 기독교 신자니까 그 네. 기독교 신자 시각에서 보면 신천지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방역 사태를 떠나서 네. 개인 황교안으로서는 그런데 왜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앞서 이낙연 전 총리하고 비슷한 목적인데 방향은 다르지만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선에서 사실 이 코로나19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상.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코로나19의 방역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라는 건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네. 야당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 실패를 하고 싶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 이렇게까지 판을 짜고 싶을 거예요. 네. 여당은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신천지가 터졌어요. 신천지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당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 싸움이니까. 그 와중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본인들의 책임, 중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신천지 쪽으로만 몰고 가니 야당은 그걸 방어하고 정부의 책임과 중국에 대한 굴종 외교 문제를 띄우기 위해서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총선 전략적으로 양쪽에서 여당 쪽은 신천지를 띄우고 야당 쪽은 신천지를 언급 안 하고 이런 게 붙은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뭘 지금 미래통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뭐 그래요. 그건 아니다. 정통 기독교 장로가. 그 신천지 장로 맞죠? 전 모르겠어요. 되게 정통 기독교 신자가. 신천지 목사는 아니에요. 신천지 그건 당연한 거. 여보세요. 말 좀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24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표가 조금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총선에 예를 들면 네. 그 지역 하나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야 우리 동네 신천지 신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유권자 반이 신천지 신자래. 그럼 어떡하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전체 전국 총선판을 지휘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24만 그게 좀 아쉬워서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제 사실로 보여지는 얘기조차도 안 하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지만 지금 사태를 이렇게 되게 확장시킨 것은 31번 신천지 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도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다른 부분을 찾고 이게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책임 공방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 왜 신천지는 이게 정령 인과관계가 있는 신천지는 얘기하지 않고 별로 인과관계도 없는 예를 들면 중국 문제 나오고 현 정부 책임론 얘기하니까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라는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아,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넘기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 봐.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똑같이 할 이번 거예요. 방역 사태에서 여당의 잠룡들 평가하자면 이재명 지사 완승, 완승. 네. 박원순 시장은 완패. 에? 완패요? 아니 왜요? 저는 제 개인 의견인데 이재명 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제력과 행동력을 다 보여줬어요. 어찌 보면 위기 상황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고 과감하게 과천본부 들어가서 가져온 거. 그게 이제 위법이 아니라 보이다 검토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시니 하긴 두 분 다 그 변호사시네요. 부분 하나 과감하게 가져온 겁니다. 그 누구도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면 형사고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경기도민의 방역과 건강이 문제지 고발은 내 이슈가 아니다. 근데 고발한 사람은 또 지금 다른 오히려 사람이네요. 고발하게 네. 되면 오히려 방역에 그르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이야. 일종의 자제력이거든요. 이재명 냉정한 지사랑- 판단력과 행동력. 이재명 지사랑 친하세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네, 적폐가 친할 일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꾸 가래? 본인이 적폐라고 때만 인정하니까? 적폐니까. 어쨌든 적폐 이재명 기사랑 오늘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스스로 말했으니까 그런데- 적폐 김태문 변호사님 정리하세요.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보여준 모습들은 네. 너무 실망스럽다. 자, 노영희 저 진행자 변호사잖아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 출신인 시장이 미필적 고의한 살인인데 흉내를 못 내겠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이재명 지사랑 박원순 시장 두 분 다 우리 방송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진행자 그럼 그러시고 저는 아니니까 진행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얘기다 그거. 네. 저는 이제 두 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다만 저는 이제 두 분이 일어서는 안 되는 자세가 네. 이런 위기의 과정에서 뭔가 큰 득점을 하겠다라는 태도는 옳지 네. 않다라고 네. 보고요. 네. 저는 이 방역에 중요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를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행위는 네. 실제로 방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제이투게더님 말씀하십니다. 완패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은 승패로 다를 볼 수 수 있으니까. 없죠, 근데 사실. 김영삼 평론가는 밖에서 얘기하신 거 좀 다르네. 많이 바뀌니까. 무슨- 왜 네, 그러실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2173 쓰시는 분께서요. 인과관계 없는 중국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한다고 하시는데 의협 권고를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문 주셨습니다만은 일단 두 분은 가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월 3일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인터뷰 시간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밤새 또 사망 소식도 들려왔죠. 자세한 소식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대우 중앙대학 학대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 예,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네. 예. 자, 먼저 이제 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결과가 음성인데 음성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음성 판정 받았다라고는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검사를 했거든요. 예. 어제 혹시 그 기자회견 보셨어요? 예, 어제 봤습니다. 네, 그때 예. 보신 소감으로 이만희 총회장이
실제 검사를 받았고 음성인 게 맞을까요? 이제 오늘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오늘 결과가 나오면 뭐 음성인지 양성인지 뭐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네. 어제는 이제 법에 따라서 만약에 검사를 안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긴급 네네, 체포도 그렇죠.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만희 이제 총회장께서 어제 아마 검체를 본인 확인하고 아마 이제 검체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결과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음성이 되든 양성이 되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예. 제 질문은 어제 화면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음성 판정 받고 자기는 이제 검사 받았다고 했는데 예. 과연 그렇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 예, 어제 상황만 예, 보니까, 예, 예. 인터뷰하는 게, 예. 뭐, 얼핏 보기에는 물론 잠복기 기간이라서 아직 증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격리 중에 요즘 이제 확진 환자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이 모자라가지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정해진 게 대구에 있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자가격리보다는 이 시설에 경증 환자를 모셔서 이제 전문 의료진들이 계속 상황 변화나 그다음에 혹시 증상이 드러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그런 시설 격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코호트 격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약간 그 증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가격리되어 계시다가 환자가 이미 확진되었는데 자가격리로 되어 계시다가 최근에 사망하신 분이 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증이라서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위험 환자였는데 자가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중증도 분리를 해서 진짜 경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만 이렇게 이제 시설 격리를 하면서 전문 의료진이 돌보는 걸로 이제 이렇게 좀 개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압병상이 모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이 전부 다 돌볼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그런 일종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증이라고 생각해서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 그런데 제가 갑자기 급성 중증으로 이제 막 그 상태가 나빠집니다. 예. 그럼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음압병상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라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갑자기 나빠지는 환자들을 보는 이제 전문 치료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급히 이송이 되어서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음압병상이 한 1,000여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음압병상도 거의 차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우리 환자도 쓸 거다 이거 그러면서 안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상을 이제 직권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자체의 자산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환자를 배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조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좀 계시면서 옆에서 수시로 이거를 좀 확인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증으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분이 계시면 곧바로 음압병동이든지 뭐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 지금 이렇게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경북이나 대구 쪽에는 이미 이제 포화 상태가 됐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좀 여유로운 병상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 예, 있도록 예. 강제성을 조금 동원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음압병상이 1,00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2,000명이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은 추가 병상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다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닌데요. 이제 음압병상을 만든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음압병실을 만든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네. 대신 이제 집에 자가격리하고 계신 환자분은 네. 한 2,000여 분 되지만은 네네. 이제 이분들은 정말 경증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생활치료센터로 모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생활치료센터를 좀 급격히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자가 좀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서울 경기는 거의 뭐 100명이 육박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도 혹시
추가적으로 환자가 확 불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음압병상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의 분들이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을 거의 차지하다시피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서 환자가 확 늘어나면은 물론 이제 실제로 음압병상이나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전체 환자의 한 20% 내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환자가 불어나면 네. 음압병상을 이미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이 다 차지하고 계시고 네. 지역에서도 불어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도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게 좀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응압병상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중국에서는요 우한에 예.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음압병상을 막 뚝딱뚝딱 만들어 버리던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뭐 중국이니까 이게 좀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중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체제가 다르니까 공산주의적으로 그렇죠. 밀어붙인다. 그렇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뭐 후베이 성이 우리 남한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러는데도 남한보다도 더 큰 6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막 봉쇄하고 못 네네네. 나가게 하고 뭐 우리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한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네네. 우리나라는 뭐 법에 따라서 또 인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한 시민이 무료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 신천지 신도라고 속일 걸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신천지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외국 다녀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검사 지금 당장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잠깐 가시라고 했다가 사망한 경우도 사실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코로나19 검사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천지 분들 전수조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네네. 30만 명이 넘거든요. 30만 명이 넘습니까? 예, 30만 명이 넘으니까 검사 역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30여만 명을 한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신천지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신천지 교인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 네.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감염된 2차, 3차 감염자 이게 합하면 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행하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늘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네네. 신천지 교인분들이 좀 고위험군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분들끼리도 모임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감염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네네.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검사 역량은 제한돼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느 정도 되고 이러니까 우선 신천지 분들을 먼저 해야 지역사회 감염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국에서도 사실 좀 고민은 깊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좀 제한되어 있는데 또 이제 신천지 교인 아닌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국민 여론은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우리가 신천지를 먼저 해줘야 되나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국민 정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신천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검사도 못 받고 나는 이렇게 그냥 집에 이렇게 방치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 바이러스 질병도 기본적으로 치사율이 낮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 돌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네. 누가 희생자가 되느냐?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로하시고. 고령자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뭐 전혀 뭐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앓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엉뚱하게 유탄을 맞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에서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분도 그렇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지금 고위험군이냐 아니냐를 이제 나눠서 사실은 그동안에 검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좀 있죠. 뭐 65세 이상이라던가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던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이제 뭐 고위험이고 또 기저질환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확진 환자를 명확히 접촉했거나 접촉. 아니면은 외국 특히 예, 이제 외국 갔다 오신 많이 이제 발병하는 지역을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고 네네네. 또 이제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 항공 내에서도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 의료진이 보시고 명백히 이분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검사를 받는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 때 즉 31번 환자 나오기 전까지는요. 좀 연령이 높으신 남자분들이 많이 여기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젠가 또 나온 얘기로는 20대가 더 많더라. 예. 또 여성분이 많더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는 뭐 이제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남녀를 따로 안 치나 봐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예, 그러는데 이 31번째 환자가 여성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서 보듯이 우선은 감염원이 먼저 아무래도 여성분 쪽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분한테서 확 퍼졌겠죠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신천지 교단 자체가 이 젊은 분들이 좀 많다 그래요 신도들이. 네네.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젊은 분들이 좀 많다 그러는데 네. 아무래도 방금 예배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확 퍼졌고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네. 이제 쭉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많고 특히 여성이 많다 이런 특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특징이 20, 30대를 공격을 하기보다는 네네. 방금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20, 30대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 어떤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 여기에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에볼라 당시에 백신을 만드신 그런 교수님이라는 겁니다. 엄청난데요. 예, 이제 저는 뭐 지금은 뭐 다른 일도 하고 백신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와 같이 고위험 백신은 네. 이 바이러스 자체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아주 중요 부위만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기존에 이제 전혀 병을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에다가 네. 지금 이 코로나19의 아주 중요한 부위를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는 제조합 백신이라 그러는데 제조합 백신이라고 그러는데 백신. 예. 네. 이제 에볼라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뭐 지금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병원성이 큰 것들은 네네. 주로 이제 제조합 백신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거든요. 네. 그 제조합 백신을 만들기도 아주 빨리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위급할 경우에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만들게 되면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에볼라도 만들 수 있고 뭐 또 메르스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뭐 에볼라, 메르스 그 이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H7N9이라고 하는 조류 독감 백신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있는 백신이 뭐 꽤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사람한테 써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긴급하다. 네. 환자들이 뭐 무차별적으로 생기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임상실험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렇죠. 너무 이제 환자가 많이 죽게 그렇죠, 되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제 실험실에도 뭐 꽤 많은 백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명지병원에 처음에 초창기 때 입원하셨던 환자 중에서 다 치료가 이제 돼서 퇴원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3번하고 17번 환자분이었는데 네. 그때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에이즈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그 약을 투여해가지고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후에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또 사용해서 해봤더니 괜찮더라. 이런 예. 얘기 하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 백신 잘 만드시니까 혹시나 누구에게라도 그런 종류의 약들을 그냥 사용하면 예. 괜찮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이제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 같은 이런 네네네. 약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19에 사용하는 약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약들 중에서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 듣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죠. 한 4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종류를 쓰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에이즈 치료제, 다른 하나가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기도 하고 지난 메르스 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렘디시비르라고 하는 약도 있고 네네네. 또 이제 일본에서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도 있는데 이런 약들이 다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쓰면 네. 충분히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약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니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의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